정부가 공공재건축을 일부 섞는 방식으로 서울 아파트 재건축 층수 규제를 풀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35층 넘게 못 짓지만 제한이 완화되면 50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집중 분석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대북 송금 관련 비밀 합의서를 공개하며 박 후보자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위조된 문건이라며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부터 남부지방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또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미 침수 피해를 본 부산 등 일부 지역에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시중자금이 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금 1g당 가격이 77,460원에 거래를 마치며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금은방에선 한돈에 34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고검장에게 넘기라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본격적인 권한 축소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20대 탈북민 김모 씨가 월북할 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화도 배수로입니다. 민간이 누구나 다닐 수 있게 훤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김 씨가 월북하기 직전에 버린 가방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배수로를 거쳐 강을 건널 때까지 우리 군의 감시 초소도 첨단 감시 장비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영화 속 일이 현실이 된 황당한 사건, 오늘 집중 따져보겠습니다. 김 씨의 월북 과정부터 살펴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탈북자 김모 씨가 월북을 시도한 장소로 군은 강화도를 지목했습니다.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하였습니다.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화도 월굴리 연미정 근처로 신분증과 통장, 현금 5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한 영수증 등이 가방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월북한 김 씨의 가방이 발견된 배수구 앞입니다. 이 배수로를 따라가면 한강 하구와 연결되는데요. 김 씨는 이곳을 통해 북으로 헤엄쳐간 걸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북한까지는 최장 4km 거리로 물살이 거세지 않다면 3시간 정도면 북녘 땅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북자 김 씨가 군 감시에 전혀 걸리지 않고 강을 건넌 건 의문입니다. 철책에는 만지거나 절단하면 바로 경고가 울리는 광망이 설치돼 있고 CCTV와 열 영상 감시 장비도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수구에도 침입 방지를 위한 십자 철책이 설치돼 있습니다. 군은 인근 배수구 전체를 대상으로 철책 절단이나 변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장마철엔 배수구 철책이 늘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장마철에 많이 비가 왔을 적에 이제 수문을 열어놔야 물이 빠지는 거지. 평상시엔 닫아놓고. 수십억 원을 들여 첨단 감시 장비를 해놓고 어이없게 배수구를 열어놨다는 건데 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뻥 뚫린 건 군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김 씨는 이미 이달 초에 자신이 살던 임대아파트 퇴거 신청을 하며 월북 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을 관리해야 할 경찰 신변보호관은 탈북 당일 제보가 올 때까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탈북민 김모 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김포의 임대아파트에 이달 초 퇴거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10일 정도 지나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했던 겁니다. 7월 15일에 퇴거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안에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퇴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아파트를 떠나려면 이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퇴거 신청을 하는데 김 씨는 신청 후 보름 만에 빠져나온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김 씨가 여러 차례 짐을 옮기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짐을 계속 몇 번을 날리니까 내가 물었죠. 어디 가요? 그때 이사 가요? 평택이요.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19일이 돼서야 김 씨 지인의 제보를 통해 월북 계획을 인지했습니다. 도주하겠다 전에 저희가 이제 첩보로 입수를 했어요. 조순에 받았어요. 탈북민은 북한의 신변 위협 가능성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를 받습니다. 김 씨는 위협 가능성이 낮은 다등급으로
김포경찰서 신변보호관이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신변 안전을 확인해왔습니다. 신변보호관은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달 21일 이후 2차례 자택을 방문했지만 김 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LH 토지주택공사 역시 탈북민의 퇴거 신청을 경찰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라진 뒤에야 출국 금지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김 씨가 월북해 개성으로 넘어간 시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김 씨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다며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반면 우리 방역 당국은 김 씨가 확진자 명단에도 접촉자 명단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북한은 월북한 김 씨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검사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불법 기양자의 혈액과 상기도 분비물 해서 여러 차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악성 비루스라고 의심되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북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모두 살펴봤지만 김 씨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산 시스템의 확진자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확진자는 물론 접촉자로 분류된 적도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방역당국은 김 씨와 접촉이 잦았던 2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개성을 봉쇄하는 특급 경보 조치까지 내놓고도 정작 코로나19 감염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북한은 감염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고 있는데요. 내부 결속용 행보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김정은 위원장 본인은 정작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공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총을 든 군 간부들에게 둘러싸여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해 자신의 이름을 새긴 권총을 지휘관들에게 직접 수여한 겁니다. 백두산 기념 권총을 수여하시기 위하여 수여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군 간부들과 함께 6.25 전사자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코로나19에 뚫렸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평양을 포함해 최대 방역에 나섰다고 했지만 지도부의 모습은 대조적인 셈입니다. 오히려 전국 각지 6.25 전쟁 참전 노병을 비행기와 버스를 동원해 평양으로 데려오는 등 대규모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코로나19 남한 탓을 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번 일을 빌미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대 비상체제가 세워진 데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지혜 하나와 같이 절대 복종하고 움직이는 강한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난에 따른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코로나 지원을 거부해왔는데 방역 물자를 비롯해 남측에 손을 벌릴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북으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쉬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간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지역에 배수로로 건너갔다는데 그 구체적인 경로를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최전방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북한으로 갈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김 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도 월곤리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문화재인 연미정이라는 정자 근처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철책이 쳐져 있어 바로 강가로 나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김 씨는 철책 아래에 있는 이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배수로는요, 일기예보를 보고 미리 수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월북하기 바로 다음 날은 강화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비 많이 오면 그냥 열어놓죠. 미리 이제 물을 빼놓죠. 비 많이 오면 많이 올 때 열 수가 없잖아요. 물 많이 차면
논밭이 다 이제 잠기니까는 미리 빼는 거죠, 물을. 군에서 지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열라고 한 사람들이요. 그거는 그 지정한 곳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미리미리 열고 그러죠. 네, 김 씨는 월북 전날도 이곳을 답사했던 만큼 이 배수로의 위치와 거리, 물때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시간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배수로를 통해서 나가면 바로 북한인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강화도 접경 지역은 군의 삼엄한 경계와 최첨단 경비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중 철책이 쳐 있고 이 철책은 절단이 되면 경보음이 울리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과 TOD라 불리는 열상 감시 장비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땅 밑을 통해서 갈 경우에 이 포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과하면 사실 한강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강화도 일대 남북 간 강폭은 최소 1.3에서 4km 정도 됩니다. 유속에 떠밀려 간다면 직선 거리가 아니더라도 2-3시간 정도면 북한 땅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준비한 탈북자에게 무방비로 당한 꼴인데요. 한번 넘어온 경험이 있어서 또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 씨는 3년 전 탈북 경험을 한 달 전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하구 북단에서 헤엄쳐서 김포 애기봉 앞 유도라는 무인도를 지나서 7시간여 만에 이 교동대교를 통해 육지에 올라왔는데요. 이때는 페트병이나 스티로폼 등 이런 것들을 차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수로에서 사실 김 씨의 가방도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 가방 안에는 물안경이 나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이 스노클 같은 더 좋은 장비를 착용하고 보다 쉽게 월북했을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 이 군의 경계 태세가 걱정입니다. 동해, 서해에 이어 이번엔 최전방 북단까지 뚫린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동해 삼척항의 북한 목선 입항 사건, 충남 태안의 중국인 고무보트 미립국 사건, 그리고 이번 일까지 1년 사이 벌써 3차례입니다. 군은 삼척과 태안 때는 낡은 장비 탓을 했는데요. 첨단 장비가 설치된 이번에는 장비 탓도 어렵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은 이미 삼척한 사건 때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재발을 막겠다고 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벌써 국방부 장관 교체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땜짓일 처방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선 서울 풍경을 천박하다고 표현했습니다만 민주당과 정부가 서울에 더 높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할 새 부동산 대책에 아파트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전혜정 기자가 먼저 소개하고 잠시 뒤 이 내용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공립 부지 개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의 최종 조율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현재 35층까지 제한된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추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용적률 인상을 통한 주택 공급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공급대책 발표할 때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물을 높게 짓는 것만으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집값이 잡히기 위해서는 뭐 세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층수를 올린다고 집값이 잡힌다. 그거는 그냥 조삼모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신규 주택 공급지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태릉 골프장과 용산 정비창 등 서울의 국공립 부지에 주택을 짓는 데엔 일단 당정청과 서울시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 부지 등도 개발 유력 지역으로 꼽힙니다. 추가 공급책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을 불쑥 말한 것도 파장이 컸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건데 당에서는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플랜 B가 나왔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를 위헌을 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수도 이전 특별법 제정에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자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위헌 논란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도 국민투표를 거론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국민투표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등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 찬반 투표가 될 수도 있어 민주당 내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청와대는 여야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과 환한 부동산 민심을 잡으려고 다양한 정책과 수도 이전 문제까지 꺼냈지만 시장은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에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는 30대가 늘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사연들을 들어봤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거기에 전셋값까지. 이렇다 보니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5년간의 전세살이 끝에 7월 초 서울 가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는 집값을 충당할 수 없어 높은 이율에도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액수를 최대로 되는 데를 찾아서 대구까지 기차 타고 신용 대출을 받았어요. 영끌이에요, 정말. 한편으론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해야 하는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내 집을 가져서 기쁘지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벌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사교육비도 막 줄이게 되고 장 보던 거 이런 것도 주저하게 되고 그렇게 되네요. 실제로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년간 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88조 원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30대가 받은 대출액이 36%, 그러니까 102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덩달아 신규 전세자금도 전체 71조 2천억 원 중 30대가 30조 원 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서울 내 집을 사야겠다는 이들의 의지로 노원과 강북, 관악 등 서울 외곽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3개월간 3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부채가 경제 선순환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출의 위험도를 가지고 어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있어서 안도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국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소비 감소라든가 국가적인 경제 위기까지도 올 수 있죠. 정부의 강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젊은 층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조바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제 서울 강남 아파트는 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낸 뒤 외국인의 강남 주택 거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높이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시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호가가 1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지방 자산가들의 구매 문의가 특히 많았습니다.
외지인들이 당연히 사죠. 거래가 되는 건 한 20% 내외예요. 강남 부동산은 달러보다 금보다 안전자산 아닌가요? 실제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외지인들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지방 자산가들이 시장에 나온 매물을 사들였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들의 강남 아파트 쇼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의 서울주택 거래량은 400여 건이었는데 이 중 강남구에서만 49건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전달보다 13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아니라 그쪽에 애들이 와서 강남에 나가야 부동산을 잘 매수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중 국적자나 재외국민들이 갭투자를 노리고 강남 아파트를 산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로 집값 폭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경우 20% 안팎의 특별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 내국인 취득세율 0에서 1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취득세율의 차이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집값을 내리려고 정책을 내는데 여기저기 아파트값이 들썩이기만 합니다. 태릉 골프장 인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는 말에 인근 아파트값이 벌써 올랐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태릉 골프장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급 대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방부 소유의 태릉 골프장 개발을 언급한 이후 인근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있는 서울 노원구와 경기구리시는 물론 인근 중랑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 봤어요. 심리가 동네까지 내려오기 모른다고 해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갈매동의 아파트 호가가 일주일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고 중랑구 신내동의 아파트 역시 5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걷어들이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서울을 잇는 인근 도로의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남 대신 강북의 대규모 임대단지를 짓는 건 지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을 굳이 임대 아파트로 진다는 거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고 강남 쪽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굳이 골프장에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공원으로 만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크고 울창하게 잘 자란 녹지 공간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니까 이곳에서 많은 추억이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요. 정부의 부동산 개발 계획 하나하나에 부동산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말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기본권을 해쳤다며 시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조세에 저항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넉 달째 무급휴직 중인 항공사 승무원 윤모 씨. 생활비가 없어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도통 팔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매수 문의가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빌라를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어야 되는데 쌀도 사고 해야 되는데. 이모 씨는 임대 사업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경매를 배웠습니다. 빌라 몇 채 산 게 이렇게 죽을 죄입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사람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조정지역에서 지금 이번에 투기 과열 지역이 됐어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참지 못한 시민 100여 명은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형평과 공정을 심대하게 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작은 자산이라도 내 소유를 갖고자 하는 욕망까지 억누른다면 경제 활력은 사그러들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과 조세 저항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서울 대단지 재건축길이 다시 열릴지 관심이 모입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층수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는 35층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럼 강남이나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 고층 아파트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정부가 내건 재건축 허가 조건을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재건축 후보지로 꼽히는 음마아파트 사례를 좀 볼까요? 네.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높이 쌓을 수 있는 비율이 300%거든요. 그런데 이걸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를 많이 조성하되 일부 업무시설과 상업단지가 들어가도록 재건축을 추진하면 500%까지 용적률을 높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또 지금은 서울 아파트를 35층 넘게 짓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공임대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와 섞어서 지으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허용하겠다, 뭐 이런 구상인데요. 네. 비싼 집만 늘어나는 건 아니냐는 우려를 이런 방안을 통해서 좀 줄여보겠다는 거죠. 그냥 주상복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임대 아파트까지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까요? 물론 쉽지 않겠죠. 네. 재건축 단지가 공공주택을 섞어 짓는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인 제안한 거 이것만 풀어도 상당한 공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계산위에서 선택을 하게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융통성 있는 공급이 되고 공급의 좋은 사인은 된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35층 규제를 풀면 재건축 조합도 받아들일만 하다. 하지만 이게 풀리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임대주택을 받는 만큼 층수를 더블로 더 받고 가자 이건데요. 조합과 사업자에게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거죠. 아, 그런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물어봤지만 이 조합 단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익이잖아요. 그런 이익을 주려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텐데 안건웅 기자가 전문가에게 좀 물어봤죠. 네,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35층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규제를 풀어야 결국은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게 건물을 더 높게 올릴 수가 있고 그만큼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급의 신호를 확실히 시장에 주는 게 만족할 만한 그런 대안이 될 거라는 얘기죠. 두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거네요. 자, 실수요자들의 워낙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아무래도 전세나 월세에 대한 수요도 엄청 많잖아요. 이 부분 대책은 잘 안 보입니다. 사실 그런 단기 공급을 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전월세 신고제와 또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의미하는 임대차 3법을 법사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업자들의 저항이 엄청나거든요. 네. 당장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4만에서 내년에 2만 가구로 반토막이 납니다. 그럼 결국 전세 수요가 늘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임대차 3법 얘기가 나오자마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법을 무조건 강행하기보다는 잠시 시장 상황을 보고 보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모든 정책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특히 20, 30대나 신혼은 전세나 월세가 급할 텐데 아까도 우리 리포트에 나왔지만 그러다 보면은 좀 집을 사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영혼까지 끌어서. 네. 그런 영혼까지 끄는 게 결국은 공포에 의한 사재기, 패닉바잉 현상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지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이 표에서 저 아래쪽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거든요. 금관구, 이 금천, 관악구, 구로구 지역이. 그런데 실제로 관악구 신림동의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 9억 원 신고가에 팔렸습니다. 네. 여기가 지난 1월에 7억 원이었거든요. 불과 반년 만에 2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젊은이들의 패닉 바잉을 잡는 길은 확실한 공급 신호,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불법 대북 송금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박 후보자를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했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박 후보자의 서명이 포함된 대북 비밀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조작된 서류라며 부인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야당에서 대북 송금 논란을 문제 삼자 자신이 직접 대북 송금을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이 약속하는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북측에 제공한다는 자신의 서명이 담긴 비밀 합의서가 공개되자 박 후보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적과 내통한 증거라며 집중 추궁했고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를 모욕하기 위한 위조된 서명이라며 복사본을 주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부역하다 이듬해 사면 복권됐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측에 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비밀 약정한 사실을 숨겼고 현대그룹에 해당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반드시 경찰로 이양하겠다고 청와대와 합의했다고 밝혔고 성폭행 혐의를 받는 탈북민의 월북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한 정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처음으로 법사위에 참여했습니다. 마침 현안 보고를 위해 출석한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고 설전으로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담당하는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사실을 야당 의원이 지적하자 발끈했습니다.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계셨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네.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여당 의원들이 추 장관 엄호에 나서면서 법사위는 파행됐습니다.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40분 만에 재개됐지만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면책특권을 걷어내시고 이에 맞는 책임도 져주시기 바랍니다. 모독적인 발언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무슨 지존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거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정치적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언제 법사위 위원들이 자료 가져와라, 기록 가져와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야당의 사과 요구를 추 장관이 거부하면서 법사위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장악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검찰개혁위원회가 개혁 권고안을 내놨는데 그동안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었던 법무장관이 일선 고검장도 지휘할 수 있도록 길을 텄습니다. 반면 검찰총장은 일선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권한을 축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라는 평가 속에 윤 총장 반응이 주목됩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일선 검찰청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폐지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기존에는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의 경우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수사 착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모두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은 고등검찰청장을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고 일선 수사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확대하는 게 개혁위의 권고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고등검찰청장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 간부들의 인사를 결정하던 규정을 없애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만 의견을 밝히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인사를 둘러싼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무력화되고 잠재적 총장 후보군인 고검장들이 법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야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저격수의 방어. 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야당 의원 때는 청문회 저격수로 유명했는데 오늘은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이긴 어땠습니까? 박지원 후보자 별명이 정치 구단이잖아요. 미래통합당은 학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단국대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정치 구단이 어떻게 방어했는지 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3, 4년 재수해서 학교 들어갔는데 제 성적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에 가서 물으세요.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답변을 하죠. 후보자께서도 질문 듣고 맞다 그러다 이렇게 나는 위원이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능숙하긴 한데 누가 청문위원이고 누가 후보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심지어 질의하는 야당 위원에게 훈수까지 뒀습니다. 후보자가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에 의원님처럼 외교 전문가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은 폭넓게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워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야당 시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김태우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체부 장관 후보자 등 다수의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나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당 위원들 공격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 박 후보자 정치 개입을 우려하자 앞으로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또 지키는 게 또 중요하죠. 네, 국가의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곳의 수장인 만큼 오히려 누구보다 입이 무거워야 할 겁니다.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임명할 가능성이 큰데요. 일도 말처럼 잘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늦게 울먹,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이 늦었지만 오늘 박원순 전 시장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 17일 만인데 말을 하다가 울먹였습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너무나 참담한 마음과 자책감이 엉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이 박 전 시장 실종 당일에 통화를 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미리 알려줬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박원순 계이고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처음 인지한 임순영 젠더특보도 남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인데요. 남 최고위원은 박 전 시장이 피소된 걸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순영 젠더특보한테 미리 보고받은 아니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여성 인권 운동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는 오늘도 사과는 했는데 사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박 전 시장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이제 와서 울먹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남 최고위원은 오늘 민주당이 젠더폭력 상담 신고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정해주지 않아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런 해명도 했습니다. 네, 본인이 당 최고위원인데 당 핑계를 대는 게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부산에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게 지난주인데 오늘 밤 또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남부지방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이 2번이나 범람했던 마을에 배영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배영진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동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주변은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오늘 밤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큰 모래주머니까지 놓아둔 상태입니다. 부산 곳곳의 상가와 주택에는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두거나 옹벽 붕괴를 막기 위한 작업이 이어졌고 해안가 어민들은 소형 어선을 육지로 옮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는 오후 4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예상되는데 밤 사이에만 내리는 비의 양이 최대 200mm에 이르는 집중호우입니다.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시각과 폭우가 겹치면서 해안가 침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물에 잠긴 초량 지하 차도에서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폭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불어난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4일 내린 비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승용차 140여 대가 피해를 받고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50여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부산 이외에도 충북과 남부, 제주도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이렇게 장마가 육지를 쓸고 가면 바다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냉장고처럼 기상천외한 쓰레기까지 나와서 밤낮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이곳은 울산항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배 청항선인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몰아칠 때 바다 위가 쓰레기장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직접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겠습니다. 빗속에서 출항한 청항선. 5분도 안 돼 대형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부피가 작은 건 긴 막대에 연결된 뜰채나 걸쇠로 직접 걷어들입니다. 와, 이게 몸이 휘청거리는데요? 휘청거리면 더 힘들어요. 한 몇 킬로 나가요? 해양환경공단에서 전국 14개 무역항에 배치한 청항선은 모두 22척. 수거되는 바다 쓰레기는 지난 3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2,170톤에 이르고 올해 1분기에만 664톤에 달합니다. 1년에 지금 울산항에서 지금 수거하는 그 쓰레기가 약 200여 톤 됩니다. 한밤중에 나가서 여명이 틀 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수거한 바다 쓰레기입니다. 어민들이 쓰는 그물망부터 육지에서 밀려 들어온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서 제 키를 훌쩍 넘습니다. 65% 정도는 육상의 하천을 통해서 지금 다 쓸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로 작업을 하거나 낚시 행위, 그리고 해양 시설물들, 그리고 공사 구간들. 울산 앞바다에 모이는 쓰레기는 태화강을 통해 들어옵니다. 서핑족들 너머로 버려진 이불과 베개, 깨진 유리창이 눈에 띕니다. 장판 버려져 있고요. 플라스틱 페트병은 아예 화석처럼 박혀서 이렇게 운 힘을 줘야 빠집니다. 울산항 주변 공장지대도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입니다. 거미줄 쳐진 폐타이어가 눈에 띄고 빗물이 빠져나가는 수로에는 녹슨 부탄가스도 나뒹굽니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가 물길을 따라 해안으로 떠내려오는 겁니다. 대놓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살충제가 버려져 있는데 여기 너무 위험해 보여요. 사실은 여기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온갖 쓰레기 다 버리고 와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입던 옷 같은 거 이불도 다 버리고 가요. 환경오염에 주민도 괴롭지만 낮이 많이 아치가 많이 나지. 근데 영업을 해고 천지다. 해양 생물들은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물이 떠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런 그물이요? 건져서 올려봤는데 저희도 이제 잘 못 보는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북이였는데 좀 마음이 아팠죠. 네. 쓰레기 수거 작업 중 구조된 동물은 방생합니다. 잘 가라 거북이. 바닷속으로 잠수해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활동가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쓰레기 대부분은 회수되지 않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해양 생물의 목숨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 해양 쓰레기. 그 시작은 이렇게 무심코 버린 작은 쓰레기였습니다. 현장 카메라 검솔입니다. 중복이었던 어제 광주의 한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기 위해 모인 개모임 회원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삼계탕을 먹기 전에 점당 1,000원에서 3,000원, 판돈 3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도박죄,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참여자의 재산도 고려 대상이라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오락, 그 판단 기준은 뭘까요? 사례로 보죠. 2017년 짜장면 값을 걸고 마작 게임을 한 주민 5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마작 시간은 1시간으로 판돈 10만 원 규모였고 일부는 도박 전과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많이 잃고 탄 정도가 10,000원 정도로 판돈이 크지 않은 일시적인 오락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과 오락, 그 경계는 판돈의 크기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인과 1시간 20분 동안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 당시 판돈은 28,700원으로 앞선 사례보다 적었지만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건 바로 소득이었습니다. 여성이 월 20만 원 정도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상황에서 2만 원대 판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산 상태라던가 사회적인 지위, 친분관계 같은 것을 다 따져서 처벌을 할지 아닐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박죄의 성립은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 정도, 또 도박을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 또 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나는 문의 바랍니다. 금은방에서 금 한 돈을 사려면 34만 원을 넘게 내야 할 정도로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이 돌잔치 때 금반지 선물은 엄두도 못 낼 정도인데 이 추세가 계속될까요? 홍유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분주한 금거래소. 금이 들어 고가품 테이프가 붙은 박스를 바쁘게 포장하고 나릅니다. 오늘 사들인 반지와 시계 등 다양한 금 제품도 봉지마다 가득 담겼습니다. 금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불안해서 또 금을 또 사러 오십니다. 보통 판매 매입이 1억 정도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벌써 3억이 넘어갔어요. 오늘 금 시장은 가격과 거래량, 거래 대금 모두 신기록 행진을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금 거래량은 482kg, 거래 대금은 371억 원으로 기존 최고 기록을 한꺼번에 갈아치웠고 금값 역시 5% 가까이 급등해 1g당 77,460원으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4일 연속 최고가 행진입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풍부한 시중 유동 자금까지 더해져 안전자산인 금값을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금은 어떤 쪽으로 가든 꽃놀이패에 와 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금 가격의 강세 시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 금값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바꿔가고 있어 당분간 금값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이렇게 금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불안해진 경제 심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청도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이 중국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미국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대해 보복 조치로 문을 닫게 하자 이 중국인들이 몰려가 미국 조롱에 나선 겁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걸려있던 성조기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1985년 영사관이 들어선 지 35년 만입니다. 해당 장면은 중국 관영 매체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됐고 2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폐쇄 통보 기한이 끝나는 오전 10시에 맞춰 영내에 진입한 중국 당국은 미국 측이 주 휴스턴 총영사관의 뒷문을 따고 들어간 점을 의식한 듯 광명정대하게 정문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영사관 앞은 사흘 내내 기념사진 촬영 인파로 붐볐습니다. 한 중국인 여성은 조국을 향한 세레나데를 불렀고 오성 홍기를 집 밖에 내걸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시민도 있었습니다.
총영사관 앞에서 축하 폭죽을 터뜨리고 플래카드를 펼치려던 시민들은 모두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조롱 섞인 글도 오갔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총영사관을 공중화장실이나 허거 식당으로 개조하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미 총영사의 대만계 안의 SNS에는 스파이 짓을 하지 말라는 비난의 글이 주르리였습니다. 미국 총영사는 오늘 트위터에 영원히 그리울 것이라며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미중 양국이 추가 보복 카드는 꺼내들지 않고 있지만 영사관 폐쇄 순간까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제든 다시 갈등이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전국 감염자가 3만 명을 넘은 일본 정부의 여행 장려 정책이 계속 논란입니다. 워케이션, 일과 휴가를 결합해서 관광지에서 일하라는 건데 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반응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계곡에서 신나게 래프팅을 즐기는 관광객들. 그런데 숙소에 돌아와선 노트북을 켜고 함께 업무를 봅니다. 회사로 옮겨놓은 듯한 이 모습은 일본 시코쿠 지역의 워케이션 홍보 영상입니다. 관광지에서 놀면서 일한다는 뜻의 워케이션은 최근 일본 기업들이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코로나19 대책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国内観光の新しい形として、いわゆるワーケーションなどご提案をいただきましたが、今後政府としては普及に取り組むにあたり、 아베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병행하겠다며 여행을 장려하고 있지만 일본 내 코로나19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감염자가 3만 명을 넘고 하루 1,0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일도 하고 여행도 가라는 정부 지침에 시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できない職種もいろいろ業種ですとか職種とかそういうのはいろいろあります。もう少し具体的に効果的な政策を 아베 총리는 여전히 긴급 사태를 재선언할 상황은 아니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민심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비비언 리와 대비되는 여성상을 연기했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차례 수상한 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향년 10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1939년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레슬리 하워드가 연기한 애슐리의 부인 멜라니 역할을 맡았던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비비언 리가 연기한 스칼렛 오하라와 대비되는 성격으로 영화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Go on. I'm so glad to see you. You have so much life. I've always admired you so. I wish I could be more like you. 영화 속 마지막 생존자였던 그녀가 104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빌랜드 측은 하빌랜드가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평화롭게 자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940년대 2번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그녀는 거대 할리우드 제작사가 배우들의 활동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영화계와 팬들은 SNS에 잇따라 추목을 올렸습니다. 성조기로 덮인 관을 실은 마차가 장미꽃잎이 뿌려진 다리 위를 지나갑니다. 지난 17일 세상을 떠난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이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엘라바마주 셀마의 에드먼드 패터스 다리를 건넜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지난 1965년 이 다리에서 시위대를 이끌다 경찰의 곤봉에 맞아 두개골이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Quer prescrever hidroxicloroquina? Prescreve, não quer oferecer outra coisa qualquer? Isso depende do médico, off-label, né? E do paciente.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자이르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부실 대응으로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50여 개의 브라질 보건단체가 대통령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 겁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일 가까운 자가격리 끝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유럽 빅리그 진출에 성공한 황희찬이 짧은 휴식을 끝내고 오늘 출국했습니다. 당찬 포부 함께 들어보시죠. 이민준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 리그를 평정하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팀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황희찬. 유럽으로 떠나는 길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자신의 팔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길 만큼 소중한 가족입니다. 가족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 많은 러브콜 중 라이프치히를 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감독님이 저에 대한 그런 믿음과 일단 신뢰를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항상 매년 챔스에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희찬은 소속팀에 합류해 챔피언스 리그 원정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 또한 기대도 많이 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해서 가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박동원이 더그아웃으로 배트를 날리자 롯데 이대호가 한마디 날리는데요. 한 주간 명장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김태욱 기자입니다. 파울볼이 날아오자 깜짝 놀란 이대호가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이번엔 배트가 날아오자 스프레이를 뿌리며 한마디 합니다. 죽겠다는 동료를 스프레이로 달래는 선수 SK 채태인입니다. 더건 안에서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대주자와 교체되자 신이 난 표정으로 빠르게 뛰어들어옵니다. 쾌한 모습 유지하는 것도 굉장한 재능이에요. 감독은 묘한 미소를 짓고 동료는 안쓰러운 듯 이마를 칩니다. 박건우의 파울 타구에 보인 반응인데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마치 자석에 끌리듯 반지의 백스텝에 맞춰 최준우가 끌려갑니다. 새로 만난 외국인 친구가 반가워서였을까요? 투수가 던진 공도, 타자가 친 공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프로야구. 치열한 순위 싸움으로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막바지 장맛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비가 모두 그치고 충청 이남으로만 장맛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에는 폭우 피해를 입었던 부산 등 경남 해안과 남부 지역에 또다시 큰 비가 예보돼 있어 비상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경남 해안에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겠고요. 충북과 남부,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강원과 충남 지역에는 30에서 80,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북부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들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은 온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격한 빗줄기가 예상되고 초속 10m 안팎의 강풍까지 몰아칠 텐데요. 이 정도면 도심 하수관의 빗물이 넘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철저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서울대에서 보라는 이 말, 서울대가 꾸민 학생들이 책상 앞에 많이 붙여놓았다고 하죠. 여당에서는 서울대가 서울에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인프라도 좀 아예 지방으로 좀 이전하고 뭐 서울대 폐지론 같은 경우는 포함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죠. 내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냐며 학생이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나라의 미래고 누군가의 꿈인 학생들인데 괜히 고개를 떨어뜨리진 않았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집 한 칸 가진 사람을 투기 세력이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면 주말에 집회에 나온 유주택자들은 합법적으로 집을 산 우리를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고 가슴을 쳤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우리는 천박한 시민이냐는 자괴감도 토로합니다.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고 싶고 돈 벌면 집 사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우리네 욕망입니다. 이들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지 않고 집값을 잡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